인공지능이 어떨 땐 정말 똑똑한데 왜 가끔은 좀 길고 복잡한 문제만 만나면 길을 잃는 걸까요? 맞아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때도 많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바이트댄스의 한 논문이 그 원인이 AI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네, 바로 사고의 분자 구조라는 논문이죠. 제목이 아주 거창하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과장된 비유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AI의 추론 과정을 화학 분자처럼 분석한 게 뭐랄까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고의 화학결합이라길래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했는데 네네. 이걸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그 생각의 분자를 함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논문의 핵심 통찰은 결국 이거 같아요. 생각에도 품질이 있다. 아,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지 그 사고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 세 가지 화학 결합을 제시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 생각의 뼈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층 추론이에요. 이건 마치 원자를 단단히 묶는 공유결합 같은 겁니다. 공유결합이요? 네. A는 B이고 B는 C이니까 따라서 A는 C이다. 이렇게 논리를 앞으로 좀 밀고 나가는 힘이죠. 그게 생각의 기본 골격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성찰인데요. 이건 구조를 안정시키는 수소결합에 비유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이요? 공유결합보단 약하겠네요? 네, 약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추론의 긴 사슬을 살짝 구부려서 이전 단계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 내가 방금 내린 가정이 맞나 하고 점검하는 식으로요. 잠깐만요. 자기 성찰이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AI가 추론을 하다가 내 생각이 좀 이상한데? 하고 스스로 되돌아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인간의 메타인지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반데르 발스 힘처럼 아주 약하게 작용하는 자기 탐색이에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 경로를 희미하게 연결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결합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뛰어난 사고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잘 짜인 레고 블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구조가 핵심이라는 건데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네. 서로 다른 아주 멋진 레고 작품 두 개를 그냥 막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대단한 게 나올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잡동사니가 될까요? 논문에서는 그걸 의미론적 이성질체 간의 충돌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는 예상하셨겠지만 구조적 혼돈뿐이었습니다. 혼돈이요? 네. 각자 완벽한 두 개의 건물 설계도를 그냥 마구잡이로 섞어서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죠. 당연히 엉망이 되고 오히려 성능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레시피 두 개를 합쳐서 혁신적인 요리를 시도했다가 주방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런 거네요. 단순히 좋은 걸 섞은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구조적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 좋은 AI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몰신이라는 방법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몰신의 접근법이 아주 기발해요. 보통은 강력한 AI가 내놓은 정답을 그대로 베끼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물을 학습하죠. 근데 몰신은 그게 아니에요. 대신 그 AI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추론 구조의 레시피만 훔쳐오는 겁니다. 레시피만요? 네. 심층 추론, 자기 성찰, 자기 탐색을 어떤 순서와 비율로 사용하는지 그 패턴만 복제하는 식이죠. 와,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랬더니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이걸로 학습한 AI의 추론 능력이 실제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뛰어난 AI의 생각은 그냥 긴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강력한 결합과 자기 수정 기능으로 안정성을 갖춘 정교한 분자 구조와 같았네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아요. 어떤 거죠? 이 논문을 보면 추론 과정을 요약하거나 압축하면 이 섬세한 분자 구조가 아주 쉽게 파괴된다고 지적하거든요. 네, 그게 약점이겠네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단지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AI의 독자적인 추론 방식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복제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깨지게 쉽게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이건 어쩌면 AI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6년 CES 어딜 가나 온통 AI 이야기뿐이었어요.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이제는 뭐 얼음 만드는 기계까지 AI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존이 정말 흥미로운 수를 뒀습니다. 바로 B라는 작은 웨어러블 AI 기기를 인수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알렉사라는 정말 막강한 AI 비서가 있잖아요. 집안은 거의 장악했는데 왜 굳이 또 다른 AI를, 그것도 작은 스타트업의 기기를 찾으렸을까요? 오늘 보내주신 기사들을 좀 파고들어 보니까 여기에는 알렉사의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아마존의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뭐 제품 라인업에 새 장난감 하나 추가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시도 뭐 거의 그렇게 보여요. 생각해보시면 알렉사는 집안에서는 왕이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거의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 빈 공간, 청취자님의 집 밖의 삶, 그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B를 데려온 거죠. 기사 곳곳에서 이 두 AI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지 그 계획도 살짝 엿볼 수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B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옷에 다른 핀이나 팔찌 형태라고 하는데 주 기능은 회의나 대화 녹음하고 요약하는 거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사실 이런 기능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아마존은 예전에 알렉사 탑재한 안경이나 이어버드 내놨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그냥 옷에 다는 핀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갑자기 막 열광할까요? 이번엔 뭐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핵심은 B가 그냥 녹음기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걸 AI 동반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딱 맞아요. 이 기기는 지메일, 구글 캘린더, 심지어 애플 헬스 데이터까지 다 연동을 해요. 그래서 청취자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학습하는 거죠. 누구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걸 바탕으로 기사에서 말하는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요. 뭐랄까, 청취자님이라는 한 사람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디지털 복제품이라니. 솔직히 좀 오싹하게 들리는데요. 사용자가 인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목표는 거창하지만 제 모든 대화랑 일정이 어딘가에 그래프로 저장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꺼림칙하기도 하고요. 기사 보니까 학생들이 강의 기록하거나 어르신들 기억 돕는 용도로는 이미 쓰이고 있다던데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장치가 흥미롭습니다. B는 대화를 녹음한 뒤 바로 텍스트로 바꿔요. 그리고 원본 오디오 파일은 즉시 폐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바로 폐기하는군요. 네. 목소리 톤이나 감정 같은 민감한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물론 정확한 뉘앙스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존 부사장 인터뷰를 보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알렉사와 B의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래서 하루 종일 끊김없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그림이 좀 나오네요. 알렉사는 집안의 명령과 정보를 담당하는 실내 비서, 그리고 B는 집 밖의 대화와 활동을 통해서 청취자님의 사회적, 개인적 맥락을 수집하는 실외 스파이. 아니, 동반자인 셈이군요. B의 공동 창업자가 두 AI를 상호 보완적인 친구라고 표현했던데 결국 아마존은 청취자님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AI를 만들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집안에서는 알렉사한테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묻고요. 밖에서는 B가 기록한 친구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어제 친구가 추천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할까? 라고 제안하는 식이죠. 네, 그런 완벽한 연동을 꿈꾸는 겁니다. 결국 아마존은 청취자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제안까지 하는 전지전능한 AI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거죠. 이제야 아마존이 왜 그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B를 인수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알렉사의 약점을 보완해줄 완벽한 파트너였던 거군요. 자, 이렇게 아마존은 청취자님의 삶을 더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님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B 같은 AI의 핵심 가치는
결국 요약과 효율이거든요. 복잡한 회의, 긴 수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까지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AI가 내 삶을 효율적으로 요약해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혹시 그 요약된 정보의 틀에 갇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를 사소한 농담이나 표정, 그 순간의 분위기 같은 그런 풍부한 실제 경험의 뉘앙스를 전부 놓쳐버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뉴럴 GCM이라는 구글 리서치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후에 비 온다 그래서 우산 챙겼는데 결국 짐만 됐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많죠. 도대체 이 기상예보, 특히 비 예측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바로 그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요? 네. 특히 그냥 내일 날씨가 아니라 수십 년 뒤 기후변화나 아니면 100년 만의 폭풍 같은 거요. 아, 스케일이 훨씬 크네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예측하는 건 정말 현대과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거든요. 그럼 이 자료의 핵심은 그 어려운 숙제를 물리학이랑 AI를 합쳐서 푼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랑 실제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어떻게 영리하게 결합했는지 그게 핵심이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뉴럴 GCM이라는 모델, 정확히 어떤 방식인 거죠? 기본적으로 분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분업이요? 네. 대규모 대기 흐름처럼 물리학 법칙으로 잘 설명되는 부분은 기존 방식 그대로 계산하고요. 아, 그건 그대로 두고? 네. 하지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주 작고 복잡한 현상들은 AI한테 맡기는 거죠. 아하, 각자 잘하는 걸 맡긴 거군요. 근데 AI를 가르치려면 좋은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기존 모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약점인데요? 대부분이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모델이랑 관측지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재가공 데이터로 학습을 했거든요. 재가공 데이터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예를 들면 약한 비는 실제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고 폭우는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이슬비 문제 같은 오류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아,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를 해온 셈이네요. 그렇죠. 뉴럴 GCM은 그래서 아예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20년치 나사의 실제 위성 데이터를 AI한테 직접 학습시킨 거예요. 아, 재가공된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요? 네. 현실 세계에서 비가 실제로 어떻게 내렸는지를 그냥 그대로 배우게 한 거죠. 와,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단 최대 15일까지 보는 중기예보에서요. 네. 유럽 최고의 물리 기반 모델보다 더 정확했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기 기후 시뮬레이션인데 IPCC 보고서에 쓰이는 주요 모델들보다 평균 오차를 40%나 줄였습니다. 40%요? 그건 정말 엄청난 개선인데요. 네. 특히 상위 0.1%에 해당하는 아주 극단적인 폭우 예측에서요. 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일일 주기라는 건데요. 일일 주기요. 그건 뭔가요?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곳은 거의 매일 특정 오후 시간에 비가 오거든요. 아, 네네. 스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이걸 실제보다 몇 시간씩 앞당겨서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시간은 잘 못 맞췄군요. 그렇죠. 근데 뉴럴 GCM은 비가 오는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단순히 비의 양뿐만 아니라 언제 오는지까지 맞춘다는 게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농업부랑 협력해서 몬순 시즌이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는데 이걸 쓰고 있거든요. 아, 농업 분야에서요? 네, 농부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할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보죠. 그런데요, 모델 해상도가 280km라고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그 정도면 청취자께서 계신 바로 그 도시의 날씨를 맞추기엔 아직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특정 마을의 날씨를 예보하긴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경향성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대륙 전체의 몬순이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농부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요. 정리하자면 뉴럴 GCM은
기존 모델을 그냥 AI로 대체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실제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뭐랄까 특수 교사처럼 붙여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게 한 아주 영리한 협업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물리학의 단단한 기반 위에 데이터 기반 AI의 유연성을 더한 최고의 성공 사례 중 하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구글이 이 모델과 코드를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아, 이제 이 기술이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강력한 기후예측 도구가 거대 기업이나 정부의 손을 떠나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을 때 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무엇을 더 발견하고 또 어떻게 다르게 대응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 기후예측은 당신의 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보통 AI 도입이라고 하면 비용 절감부터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효율성.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일본 기업 젠케는요. 최종 제안서 승인율을 무려 30%나 끌어올렸습니다. 아, 30%요? 네, 이게 단순히 업무가 빨라진 게 아니라 영업의 질 자체를 바꿨다는 건데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30%라는 숫자는 단순한 효율 개선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거든요. 맞아요. 이건 뭐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배경이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이 리서치나 번역 같은 그런 지식 기반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바로 생각의 병목 현상이죠. 예를 들어 영업팀이 고객 미팅을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뭘 조사해야 하지? 이 막막함이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전략 구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젠케는 바로 이 첫 단추, 그 막막함을 AI로 해결하려 한 거죠. 아하, 단순히 반복 업무를 줄이는 걸 넘어서 생각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왜 하필 챗GPT 엔터프라이즈였을까요? AI 솔루션은 정말 많잖아요. 네, 선택지가 아주 많죠. 저가형 툴부터 대기업용 솔루션까지 다양할 텐데 이걸로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보안이었어요. 보안, 그렇죠.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니까요. 네, 우리가 입력한 정보가 AI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수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게 정말 젠켄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오, 뭔데요? 바로 추론 모델의 활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추론 모델이요? 보안은 이해가 가는데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랄까,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직 임원을 뽑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순 정보 검색이나 문서 요약을 넘어서요. 네?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 전략을 세우는, 즉 경영진 수준의 복잡한 사고를 도와줄 전략적 파트너를 원했던 겁니다. 아, 파트너. 이 신사업의 잠재적 리스크는 뭘까?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말이죠. 성과가 정말 놀라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로웠을까요? 보통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직원들 저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가 결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주간 활성 사용률이 90%가 넘는다는 대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90%요? 거의 다 썼다는 거네요? 네, 이 수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AI는 내 일을 뺏는 경쟁자라는 인식을 내 업무를 돕는 파트너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전사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챗GPT에 물어보고 시작한다는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겠죠. 그렇게 얻어낸 파트너가 만들어낸 결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앞서 말한 최종 제안서 승인율 30% 증가는 물론이고요. 네네. 초기 제안서 통과율도 한 15에서 20%, 신규 계약 성공률도 5에서 10%나 올랐다고 하니까요. 다른 분야의 성과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해외 인재사업부에서는 기존 번역기가 놓치던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 있잖아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것까지 잡아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걸 전사적으로 보면 직원 한 명당 매달 5시간에서 15시간을 절약했는데 와, 15시간이요? 네, 이게 연간 5천만 원의 외주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15시간이면 거의 이틀치 근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이네요. 결국 젠켄의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툴을 도입한 성공 사례가 아니네요. 그렇죠. AI를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서 반복 업무에 갇혀있던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일하는 문화 자체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린 혁신 사례로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AI가 그 막막함의 시간을 줄여주니까 직원들은 비로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AI가 직원들의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우리의 업무 파트너가 되는 것이 보편화될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지는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AI가 초안 작성과 데이터 분석을 멋지게 해준다면 미래의 전략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